글로벌 안보는 지금까지 없었던 대혼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불길은 단순히 타오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가치를 삼켜버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중심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비극은 세계의 정치와 군사적 미래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특별 군사작전을 개시한 지 거의 3년이 지난 지금 유럽은 거의 한 세기 만에 가장 참혹한 전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생명이 희생되고 도시들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대륙 전체의 안보 경계선은 이제 지도 위에 그려진 희미한 선으로 전락했습니다. 전장에서의 교전은 여전히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맹렬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으며 키이우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과 같은 영토를 점령하며 이를 지키려는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곳은 전장만이 아닙니다.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최후의 해결책으로 여겨졌던 외교는 이제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그의 팀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어떤 평화적 제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키이우와 모스크바, 워싱턴 간의 협상이 중단된 가운데 분쟁은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그저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NATO와 미국, 과거 세계 질서를 지배했던 두 상징적 세력은 현재 심각한 약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NATO는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이 군사물자의 고갈을 인정한 현실을 가리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방 동맹국들도 이를 메울 능력이 부족합니다. 위기 해결을 위해 진정한 리더십이 필요한 이때 과거 세계의 경찰로 불렸던 미국은 점차 후퇴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고음이 아니라 서방의 지배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존 강대국들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이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과거 미국의 군사 원조에 의존했던 나라였던 한국은 이제 세계 최고의 무기 공급국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술과 생산 능력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한 한국은 단순히 미국과 NATO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무기 공급을 위해 분투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 기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자신의 위상을 강화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 최첨단 방공 시스템은 러시아와 중국의 경쟁자를 능가하며 최우선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국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은 유럽의 구원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산 무기에 의존했던 국가들이 품질 저하로 인해 큰 후회를 느끼는 가운데 한국은 완벽함과 신뢰성을 상징하는 모델로 부상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서방 간의 관계를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글로벌 권력 지도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놓이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권력이 더 이상 기존 지배자들의 손에만 머무르지 않는 불확실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한국은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며 세계 질서를 바꾸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신흥 군사 강국이 아니라 균형과 정의를 믿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 성공으로 전 세계 방위 산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됐습니다. 지난 7월 18일 대선 공약집에서 그는 미국 무기고는 텅 비었다면서 무력해진 미국 군대를 재건하기 위해 미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미군에 기록적 자금을 투입할 것을 천명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가 재집권하면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텅 빈 무기고를 한국이 채울 수 있지 않겠냐는 희망 섞인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당선 다음 날 한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의 세계적 선박 건조 능력을 인정하고 선박의 수출뿐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20조 원 규모의 미국 군함 보수 수리 정비, 즉 MROMAINTENANC, 레베이아이아, 언드 오버홀 사업에 하나오션이 직접 참여하게 됐는데요. 미 해군 7함대 소속 금유함 유콘 USNS YUKON이 정기 수리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올해 미 해군이 발주한 MRO 사업을 전부 가져왔죠. 그런데 문제는 이 20조 원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언급했던 텅텅 빈 무기고를 한국이 채우게 된다면 그 금액이 무려 500조 원에 이를 예정인데 더 큰 시장이 오매불망 한국만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를 뽑으라면 누구라도 천조국의 위험을 자랑하는 미국을 선택할 겁니다. 원래 천조국이라는 단어는 고대 동아시아에서 하늘의 왕조라는 뜻으로 사용됐었지만 지금은 미국을 지칭하는 대표 단어입니다. 한자도 달라지는데 천조국, 즉 천조원을 국방비에 쓰는 나라라는 의미. 실제로 미국은 2024년 국방비로만 8,860억 달러 약 1,145조 원으로 책정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데요. 덕분에 미국은 전 세계 국방비 지출 1위, 군사력 1위, 무기 판매량 및 금액 1위라는 천조국의 지위를 견고히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덕분에 반사 이익을 얻는 국가들이 있는데 국경을 접한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회원국들입니다. 자칫 캐나다나 멕시코, 나토 국가들을 잘못 공격했다가는 미국의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공격국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력에 기댄 국가들은 한국처럼 무기를 개발하거나 군사력을 키우려는 노력은커녕 오히려 국방비를 줄이는 모험을 택했죠. 미국의 존재 자체로 거대한 안전장치이자 방어막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내부 단속만 철저히 했으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위 국가들은 전부 비상 아닌 비상에 빠졌습니다. 절대 무임승차는 없다는 기조를 유지한 트럼프는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방산 투자 확대와 더불어 동맹국 방위비 분담 강화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으니까요. 트럼프는 나토 회원국들에게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모든 나토 회원국이 적어도 GDP 대비 3%를 방위비로 지출해야 한다. 지금의 2%는 세계의 도둑질이라고 강조했는데 한국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유럽 시장인데요. 사실 현재 유럽, 정확히는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급격하게 줄인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의 주도로 나토가 창설되면서 나토 회원국들에게는 딱히 꼽을 만한 적의 넘이 없다는 점, 그리고 평화배당금 피스 디비덴드이라 부르는 예산 구조 때문입니다. 평화배당금이란 전쟁이나 첨예한 군사적 대립이 끝났을 때 군사적 목적으로 투입되던 비용을 경제적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게 되는 자금의 규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가 휴전이 아닌 종전으로 전환된다면 그간 한국이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투자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휴자금을 사회복지나 경제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실제로 유럽에서 발생한 것인데 소련이 몰락하던 1991년 당시 조지 부시 1924-2018 미국 대통령은 소련의 유럽 침공 가능성은 더는 현실적인 위협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방위비를 25%나 삭감했습니다. 미국이 방위비 삭감을 시작하자 유럽에서도 방위비 감축이 줄을 이었는데 특히 독일 등 상당수가 방위비를 절반 이하로 줄였고 방위비에서 줄인 예산을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등에 써왔습니다. 결국 이런 예산 절감이 무기 생산에 구멍을 만들었죠. 이와 관련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정치인들은 방위비를 거의 지출하지 않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며 냉전 종식이 부른 이른바 평화배당금 피스 디비덴드 덕분에 각국은 군대 대신 보건과 교육 정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짚기도 했습니다. 세계 2위 군사력을 자랑하는 러시아가 하루 1만 발의 포탄을 사용하면서 그도 모자라 북한에게 손을 벌렸던 상황인데 수십 년간 방위비를 지출하지 않은 유럽 국가들이 그나마 모아뒀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으니 무기고가 바닥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실제로 모든 걸 다 떠나서 지금 한국이 마음먹고 유럽을 공습한다면 유럽 전체를 꿀꺽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이죠. 경제적 압박도 방위비 감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럽 국가들에게 국방비보다 복지와 사회 인프라에 예산을 더 많이 할당하도록 압박했고 결과적으로 2015년 나토 회원국들의 평균 GDP 대비 방위비는 1.4%로 하락했으며 이는 나토의 권장치인 2%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나토 내 방위비 분담의 불균형은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나토 방위비의 약 70%를 미국이 부담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유럽 회원국들은 안보를 위해 충분히 기여하지 않는다며 GDP의 최소 2%, 나아가 3%까지 방위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압박했죠. 하지만 유럽 회원국 입장에서는 냉전 이후 대규모 군사력보다 비대칭적 위협,
가령 테러나 사이버 공격 등에 초점을 맞추며 군사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펴며 평행선을 달렸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방위비 감축이 유럽 내 재래식 무기 생산 역량을 급격히 약화시켰다는 점. 1990년 체결된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 CFU로 유럽 국가들은 재래식 무기 생산 공장 등 인프라를 줄였고, 이는 최근 러시아의 위협이 부각되면서 큰 약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 영국 같은 주요 국가들조차 재래식 무기 생산에서의 자급자족 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독일의 경우 냉전 이후 대규모 군사력 감축을 단행해 미국의 방위력에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방위비 증대 논의가 시작됐죠. 독일은 2023년 방위비를 GDP의 2% 이상으로 늘리기로 결정했으며, 폴란드와 발트 3국 역시 자주 국방 강화에 나서며 자국 내 무기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단기간 내 이를 완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가 급히 한국 무기를 수입했던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지속해서 나토 회원국들을 압박하는 것은 한국에게는 상당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 중 하나는 한국입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사건이 연달아 터졌는데, 대표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전 영국 군사정보 기업 제인스 JANES는 미국, 중국, 러시아 제외 나머지 세계 각국의 군사 관련 조달 규모가 총 2,410억 달러 약 326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대비 23% 늘어난 수치인데 2년 동안 증가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전 세계 각국의 무기 병력 등 국방 지출 금액은 무려 2조 2천억 달러 약 2,974조 원로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에 뉴욕타임스는 전 세계적으로 전투기, 미사일, 탱크, 대포, 군수품 등을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며 전투 기술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이미 무장한 국가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차세대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 덕분에 지난해 미국산 무기 수출은 2,056억 달러 약 310조 원로 세계 무기 수출 비중이 45%에 이르렀죠. 이처럼 미국산 무기가 큰 인기를 끈 이유는 동맹국의 무기 조달 확대와 함께 그동안 러시아나 중국에서 무기를 사들였던 인도, 인도네시아 등을 신규 고객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이며,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 기존 미국산 무기 고객이었던 중동 국가도 지속해서 미국 무기를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군수업계는 우크라이나, 폴란드에 이어 이스라엘 등 중동 국가까지 주문을 확대하면서 수요의 공급을 맞추지 못해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미국이 폭발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즉 그 어마어마한 물량을 누가 대신 받아줄 수 있느냐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대안이 한국입니다. 포탄을 예로 들어볼까요? 혹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 한 달에 몇 발의 포탄이 사용됐는지 아시나요? 적을 때는 10만 발, 많을 때는 약 24만 발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 전체에서 1년간 생산 가능한 최대 수량이 고작 30만 발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 달 사용 분량이 1년간 유럽 전체 생산 물량과 맞먹는 것인데,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간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 명목으로 무기고에 비축해둔 물량을 풀어왔는데 전쟁은 언제 끝날 것인지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 세계 1위 군사력을 가졌다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지만 미국도 물량이 딸려 유럽이 수출을 요청해도 보낼 수 없는 상황인데요. 트럼프가 저렇게 압박하는 마당에 유럽은 무기고를 가만히 비워두기만 할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무기고는 채워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눈여겨보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 일례로 155 자주포 포탄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55 포탄은 곡사포 등 각종 재래식 무기에 쓰이는 주요 포탄으로 K9 자주포도 이 포탄을 사용하죠. 미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하루에 약 3,000발의 155 포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1년간 100만 발 이상을 쐈다는 의미. 상당수가 미국이 지원해 물량을 맞추기도 힘들고
유럽도 이를 지원했으나 성에 차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북한과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늘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K9 등 155포 운용 비중을 늘려왔고 훈련을 위해 계속해서 포탄을 소비하고 생산했습니다. 더구나 지속적으로 소비가 이뤄지면서 품질도 꾸준히 관리해 흔히 명품으로 꼽히는 미국이나 독일산에 전혀 밀리지 않고 현지 생산이라는 메리트 그리고 미국 무기와의 호환성까지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대로 포탄을 수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럽에게 이만큼 군침이 도는 생산국도 없는 셈. 아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 155포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은 이스라엘 이란 대리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중동 화약고는 다시 불타기 시작했고 중국과 대만이 여전히 긴장 상태를 이어가고 있어 포탄뿐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넓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감축은 냉전 이후의 평화의 시대를 반영한 결정이지만 경제적 압박, 미국과의 분담 불균형 등 복합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중동의 위기, 그리고 지속적으로 방위비 증액을 요청하는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유럽은 재래식 무기고를 채워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방위비 증대 논의는 결국 글로벌 방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한국은 이를 기회로 삼아 더욱 강력한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협상의 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격노할 정도로 700조 규모의 광물 자원 절반을 내놓으라는 통큰 결단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전임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 보안관을 자처하며 돈을 썼지만 후임 트럼프는 이건 공짜가 아니었다며 청구서를 내민 것이었죠.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미국으로 돈을 끌어들이는 대통령의 등장에 부푼 마음 가득할 테고요.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의 관세를 때리고 멱살 잡는 협상을 이끌어내는 와중에도 이상하리만큼 고요한, 아니, 고요하다 못해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화로운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긴밀한 군사동맹을 언급하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중국에서 즉각 반발합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대로 중국에서는 한국은 미국의 5첩번째 주냐? 대국 중국에 조공바치던 꼴 그대로구나라며 조롱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면서 비로소 진짜 우리 혈맹을 찾아 돌아갔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알려진 사실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요. 분명 여러분 모두 트럼프기 한국에 당장 올해 10조 원, 앞으로 30년간 총액 100조 원가량의 미해군 전함 건조 사업을 맡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핵잠수함이나 항공모함과 ICBM 등 미사일은 전략자원이라 제외 대상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핵잠수함 건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한국에서도 자체적으로 핵잠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자연히 중국인들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력과 핵무장 관련한 재미난 비화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꼼꼼히 보시고 나면 역시나 똑똑하고 준비성 철저한 한민족 이라는 생각에 가슴 벅차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계속해 의도적인 한국 띄워주기를 하며 길을 살려주면 물론이고 관세 폭탄도 떠넘기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럽을 향한 관세 폭탄을 던지면서도 꼬에서 옥 한국 대기업 사례를 들어서 현대제철은 이미 미국의 제철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느니 하나는 미국 조선소를 인수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구라파 동맹국을 안팎하고 있거든요. 물론 부동산 사업가 출신이니만큼 거래가 확실한 양반이고 자기가 한 말도 하루아침에 바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지만 이는 여러 산업과 경제 역학관계를 보면 어느 정도는 수긍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한국을 편애한다기보다는 젊은 시절부터 한국을 좋아하기도 했고 또 지금은 정말로 함께 피를 흘린 혈맹으로 군사력과 산업에 빵빵해서 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파트너라고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커스라 불리우는 미국, 영국, 호주 3국 안보동맹은 물론이고 캐나다와 멕시코 등 오랜 우방부터 관세 때리기를 시전하고 있는 미국이 한국만큼은 고개를 숙여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현재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 측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난 장관급 인사들은 후일담을 나누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엄청난 규모의 관세 폭탄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도 대단한 협상 주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이는데요.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조선업이 갖고 있는 엄청난 기술력과 그 힘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한국을 때릴 일은 없다는 것이 워싱턴 정계의 중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워싱턴에서 나온 각종 브리핑을 모아보면 조선업 협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공통으로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를 한국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마국과 영국, 독일 등 몇몇 자유국가들 제외하고 유일하게 항공모함부터 핵잠수함까지 모두 자체 기술로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나라다. 하지만 독일은 완벽한 미국 우방이라 보기 어려운 지정학적 특성을 갖고 있고 난민 문제로 완전히 통제를 벗어났으며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해롱거리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유일한 대안이자 믿을 수 있는 우방이 된 것이다. 자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에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를 걱정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CCP에 확실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 공산 세력을 막을 의지가 강력한, 당장 내일이라도 싸워서 나라를 지킬 군인을 보유한 멋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현 시점 기준으로 우리보다 먼저 핵잠을 도입하는 국가는 바로 호주입니다. 자체 건조는 아니고 미국산 핵잠을 도입하는 건데요. 미국, 호주, 영국의 3자방위 협력체 오커스 협정에 따라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죠. 중국과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미국산 핵잠 도입이 중국을 가두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죠. 그리고 5억 달러나 되는 돈을 미국에 지불했는데요. 문제는 당장 이걸 건조할 능력과 자원이 미국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3에서 5척을 2030년대 초까지 보유하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뉴스는 사실 우리나라의 엄청난 호재였습니다. 그동안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전홍축 우라늄을 도입해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없었지만 이번 호주의 핵잠 도입을 보고 전공법으로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던 것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조선 건조 능력은 세계 최강급이기도 합니다. 당장 중국 등 적국이 각종 산업 스파이와 우리 하청 기술진들에 대한 매수로 각종 정보를 빼내려 안갈란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미국은 우리의 이런 능력에 도움을 청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은 정확하게 한국에는 관세 관련한 협상 계획이 없다라고 발언하며 사실상 계속해 한미 FTA를 유지해 관세 폭탄을 면제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특히 트럼프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미국 조선업 재건에 한국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중국과의 해군력 확충 경쟁에서 절대적인 열세며 한국 조선업에 수십 조를 쏟아 붓더라도 확실하게 결과물을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데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우리 조선업계는 이미 미국 군함과 선박에 대한 보수, 수리, 정비, 즉 MRO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미군으로부터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는데요. 마치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에서 아파치 헬기를 생산하고 F-15와 F-16 전투기를 수리하는 일을 자체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데에 감동한 눈치죠. 실제로 미 해군 정보국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선박 건조 능력은 미국의 233배에 달하는데 이를 유일하게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유일하게 한국이라는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문득 생각해보면 정말 몇 년 전부터 갑자기 1에서 2년에 한 번씩 잠수함, 항공모함, 이지스함 등 끊임없이 우리 바다를 지키는 군함이 계속 건조되곤 했던 것 같은데요. 불철주야 이 땅의 평화를 지키는 애국자들이 많았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동시에 방산비리를 잡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전개했기 때문이겠고요. 한국의 핵잠수함을 향한 염원은 2000년도 초반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한일 양국 간의 독도를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었을 뿐더러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의 안보 위협이 거세지던 때였는데요. 기존의 잠수함만으로는 부족하다 느낀 군은 4,000톤급 핵추진 잠수함을 2012년 이후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극비리에 검토했었습니다. 그 후로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시작한 한국은 현재 핵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잠수함 설계와 건조 능력은 이미 잠수함 원조국인 독일에 버금갈 정도이고 핵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도 충분히 축적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핵연료의 안정적인 확보입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양국 협의를 전제로 미국산 우라늄에 한해 20% 미만까지 농축이 허용되지만 군사적 전용은 금지돼 있거든요. 게다가 핵잠 연료 공급은 기술 이전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쉽게 허가하기 어려운 점이 많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핵잠 수함과 관련돼 한국이 여러 차례 의사를 표명했지만 미국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적은 없었죠. 최소한 알려지기로는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미 한국은 2030년대 초중반에 배치할 4,000톤급 잠수함 세척은 디젤 추진이 아닌 핵 추진으로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핵잠수함을 건조, 보유 중인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몇 안 되는 상황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이 핵잠수함 보유 국가가 되지 않을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죠. 오랜 우방국이었던 프랑스가 미국을 향해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 지금 한국과 프랑스가 핵잠수함 공급 계약을 맺고 미국의 한미 원자력 협정 등 관련 조항을 풀어달라고 압박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풀어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한국은 마가를 외치는 트럼프조차 함부로 건드리며 목을 조일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우리 방산업계 최초로 공산권 국가인 베트남에 무기를 판매하게 될 거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중동에서도 K9 자주포 등 한국산 지상무기 체계의 7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지며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K9 자주포가 휩쓸어버린 유럽에서는 굳히기에 들어가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압도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K9 자주포를 배신하더니 폭망해버린 국가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이어 중동 수출 시장에서도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활약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다음 달 UAE에서 열리는 연합훈련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포병 전력을 대거 투입해 한국산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제대로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동 지역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부터 열흘간 UAE 현지에서 육군, 해군, 해병대 합동전력이 참가하는 한UAE 연합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변 중동 국가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UAE와 현지 연합훈련은 재작년 7월 UAE 지상군사령관이 우리 군을 방문했을 당시 국방협력 증진을 위해 현지 훈련을 제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UAE와 처음으로 하는 이번 연합훈련의 육군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장비 14대와 중대급 병력이, 해군은 상륙함인 4,900T급 천자봉함 한 척, 해병대는 소대급 병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군은 UAE 군과 전술토해 및 지형정찰, 연합실기동 훈련을 진행하고 국산 무기 성능 시범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K2 전차는 기동사격과 최대 유효사거리 사격을, K9 자주포는 최대발 사속도 사격과 TOT 사격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UAE 현지에서는 한국산 무기체계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UAE와의 연합훈련은 극한 환경에서 병력과 장비 운용 소요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큰데 동시에 한국산 무기체계의 성능을 중동 시장에 알려 수출을 노리겠다는 큰 그림입니다. 우리 군이 전차와 포병 부대를 직접 움직여 해외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건 작년 10월 카타르 지상군과 현지 연합훈련에 이어 두 번째라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이번 훈련 기간 중 우리 군은 국산 무기체계 성능 시범, 함정 공개와 같은 다양한 일정을 진행할 예정으로 UAE 군 고위급과 군사 교류도 병행하면서 방산 세일즈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한국 방산은 최근 중동 지역 국가들의 러브콜이 쏟아지면서 수출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실제로 최근에는 사우디에서 한국산 무기체계 추가 도입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사우디가 50억 달러, 하나로 7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 지상 전력을 도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재작년에 사우디는 우리와 32억 달러 규모의 한국산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 2 도입 계약을 맺으며 한국산 방산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사우디는 현재 지상전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 방산업계에서는 K9 자주포, K2 전차 등 국내 지상 무기체계의 현지 생산이나 기술 이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여기에 더해 작년 11월 사우디 알 사우드 장관이 방한해 K9 자주포와 K30B 호복합 체계의 운용 모습을 직접 살펴보면서
수출 계약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K-30BO는 육군이 운용하는 단거리 자주 대공포로 여기에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의 항공기를 격추하는 신공을 추가한 게 K-30BO 복합입니다. 사우디가 한국의 최대 방산 협력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 유럽 시장에서 명품 자주포로 공고히 자리를 잡은 K9 자주포의 활약도 여전한 상황이라 새해부터 반가운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하이마스 인도를 목전에 둔 에스토니아가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K9 자주포 6문을 추가로 받기로 하면서 지상 전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에스토니아는 앞서 핀란드의 K9 자주포 도입 과정에 참여했었는데 지난 2018년 여건상 중고 K9 자주포 12문 구매 의사를 밝히며 K9 운용국으로 합류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인도 매체에서는 루마니아에 K9 공장을 설립하는 것과 관련해 심층 기사를 내보내며 K9이 유럽을 휩쓸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며 한국 방산이 중국을 압도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최근 유라시안 타임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에 첫 생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며 현지에서 K9를 생산하기 위해 현지 파트너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은 K9를 통해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유럽 방산 시장 진출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루마니아에 구축할 K9 생산 라인까지 완성되면 유럽 방산 시장의 수출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방산 전문지 ESD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루마니아 법인장과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K9 현지 생산 시설은 2025년 상반기에 건설을 시작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설에는 K9 생산 외에도 장비 테스트, 연구, 교육, MRO를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도 매체가 보도한 것처럼 한화가 루마니아에 K9 생산 시설을 구축하려고 하는 건 루마니아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주변 유럽 국가에서의 K9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건데요. 법인과 공장 설립을 토대로 현지화의 속도를 내면서 루마니아 및 유럽 방산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완전한 의미의 현지 생산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유라시안 타임즈는 한국 방산은 매우 빠르게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나 최근에는 미국의 K9를 제안하면서 미국 시장까지 노리고 있다고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중국을 제치고 세계 방산 4대 수출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방산은 이미 전 세계 국가들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는 주요 방산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방산에 대한 낙관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독 유럽 내에서 한국가만 웃지 못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덴마크로 K9 대신에 이스라엘 자주포를 도입하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톡톡히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덴마크는 방어 전력 공백을 메우고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도입을 추진했었는데요. 실제로 덴마크는 보유하고 있던 프랑스산 세자르 차륜형 자주포 19대를 모두 우크라이나에 넘기면서 방어 공백을 메우고자 신규 무기 도입에 나섰고 한화에 자주포 제안을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덴마크 국방부 산하 조달청은 LB 시스템즈와 이스라엘의 155 트럭 탑재 자주포인 ATMOS와 PULS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 구매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이스라엘 무기 구매를 동의하고 계약 체결까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2달 만에 이루어져 비리 의혹이 제기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덴마크 국방부는 이스라엘제 무기 도입을 위해 기간을 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한 점을 지적했는데 최근 덴마크 국방장관이 이스라엘 무기 도입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의혹이 확신이 됐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현재 덴마크 정부는 이스라엘 무기 도입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에 덴마크 내에서는 이스라엘 무기 거래를 정당화하는 데 한화를 이용했다며 K9를 도입했어야 했는데 덴마크만 엉뚱한 자주포를 구매해 애물단지가 될까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또 다른 한국 방산의 수출 효자 상품 현대로템의 K2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우리 군이 도입할 K2 전차에 국산 변속기가 장착되면서 전차의 심장으로 불리는 파워팩 모두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제16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2 전차 4차 양산 1500마력 변속기 적용안이 의결되면서 완전 국산화의 꿈을 이뤘습니다.
실제로 기존에 제작된 K2에는 국산 엔진과 함께 독일산 변속기가 들어갔는데 4차 양산 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우리 군에 공급될 K2에는 국내 방산업체 S&T 다이내믹스에서 제작한 변속기가 장착됩니다. 개발 기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마침내 100% 우리 기술로 만든 국산 심장을 달 수 있게 된 겁니다. 방사청은 S&T 다이내믹스가 제안한 추가 품질 보증 대책과 관련 기관 의견을 고려해 K 전차 4차 양산분에 국산 변속기를 달기로 했는데요. 사실 S&T의 변속기는 튀르키예의 내구도 시험평가를 통과해 작년에 알타이 전차 탑재용으로 2,7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 체결되면서 이미 성능을 입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K2에 국산 변속기가 장착되면서 원활한 후속 군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수출 물량에도 국산 변속기가 장착될 가능성이 있어 기대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방산업계에선 마침내 이번에 K4차 양산분에 국산 파워팩을 탑재하기로 결정하게 되면서 폴란드 KPL 버전에도 국산 파워팩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렇듯 K 전차의 높은 국산화율로 현대로템이 환율 폭등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해외에서 K 전차를 대량 수주하면서 방산 매출의 절반 이상을 채우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방산업계에서 추정하는 K의 국산화율은 84.3%로 국산 변속기 개발로 인해 올해 이후 생산 물량의 국산화율은 100%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매출원가 변동이 작다는 것으로 K 전차 수출에는 고환율과 수출 증대라는 복합 호재가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실제로 현대로템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액 4조 원 돌파가 유력해 한바구음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올해 상반기에 최대 150대 규모의 K 전차 1차 수출 계약 체결이 기대되면서 대한민국 방산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2025년에도 대한민국 방산의 대표 효자 상품인 K 전차와 K9 자주포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하면서 대한민국의 핵무장론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트럼프가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을 허용하는 빅딜을 제안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건데요. 최근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핵무장에 부정적이었던 군사 전문가까지 입장을 바꿨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한국의 핵무장을 둘러싼 최근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라 대한민국의 독자 핵무장을 겨냥한 핵 잠재력 확보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정치권에서 핵무기를 한국이 보유하지 않아도 농축 재처리 기술을 먼저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핵무장 잠재력 확보는 유사시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마지막 목표를 정해놓고 가야지 트럼프 정부와 딜을 할 때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도 한국의 핵무장 찬성론이 대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미 외교 정책이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로 간다면 기존의 한국의 핵무장에 부정적이거나 입장을 보류해오던 전문가들조차 핵무장 찬성으로 대거 전환할 거라는 진단이 나온 겁니다. 미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지지가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바뀔 경우 정책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미국의 전략 전문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미 대선 결과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돌아온다면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한 지지 상승이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이렇듯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돌아오게 되면서 한반도 정세에도 적잖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는 과거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에도 트럼프의 측근들이 핵무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입장을 밝히면서 힘이 계속 실리고 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지난 5월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가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한국의 핵보유를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는데 트럼프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지난 2016년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북한 핵이 큰 문제라며 한국이 핵을 갖고 스스로 방어에 나선다면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한국의 핵무장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위배되고 국제사회의 제재 가능성과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이유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로만 여겨졌는데요. 그런데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고 NPT 체제에 대한 회의감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 보유를 승인하면 국제사회의 제재도 들어오기 어려울 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나 이미 우리 국민 70%가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공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자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찌됐든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정책에서 더 나아가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에 트럼프가 한국의 안보 분야에서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야 하는데 핵무장 용인이나 전술핵 재배치가 그중 하나의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업계 안팎에서는 트럼프와의 이런 빗길이 성사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중입니다. 손익을 중시하는 트럼프의 성향에 따라 한국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런 제안을 한다면 협상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내친 김에 트럼프 정부 때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군사 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를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 의원은 트럼프의 재선과 북한의 핵 위협 현실화로 인해 한국 내 독자적 핵무장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국제적 제재와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자적 핵무장이 아닌 핵무장 잠재력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한미원자력 협정의 조기 개정을 통해 농축우라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도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핵무장 잠재력을 갖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 의원은 핵 추진 잠수함 보유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필요에 따라 대한민국이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장의 핵무장이 아니어도 한국엔 전술핵급 비장의 무기가 있는데요. 다름 아닌 이번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괴물미사일 현무5가 공개되면서 북한이 이미 긴장 상태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날 처음 공개된 현무5는 재래식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지만 전술핵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처음 공개된 현무사는 탄두 중량이 2T 이뤘지만 이번에 첫 선을 보인 현무5는 8T에 달하며 탄두 중량 8T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무5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지만 탄두 중량을 줄이면 중거리 탄도미사일급 이상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탄도미사일의 통상적인 탄두 중량인 1T를 기준으로 하면 현무5의 사거리는 5,000km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현무5는 한국형 삼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 응징 보복 수단으로 헤즈볼라를 친 이스라엘 벙커버스터보다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군이 잇따른 북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현무2 계열의 탄도미사일과 천공 발사 훈련을 공개하면서 북한을 압박했는데요. 방사청에 따르면 우리 군은 지난 7일 충남 안흥 지역 사격장에서 현무2 지대지 탄도미사일의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달 신형 대륙간탄 도미사일 화성 19형과 이달 초대형 방사포를 잇따라 발사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무력 시위를 벌인 것으로 현무2 미사일은 우리 군이 대북 킬체인 핵심 전력으로 꼽힙니다.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훈련 사진에는 현무2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날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 예하부대에서 쏘아 올린 현무2 한 발은 약 2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남쪽의 해상 가상 표적에 명중했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을 잠시 보시죠. 이동식 발사 차량이 쏜살같이 달려와 자리를 잡고는 차에 실린 발사관이 수직으로 기립하자 곧바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3, 2, 1 발사! 화염을 내뿜으며 지상에서 목표를 향해 날아간 현무이는 충남 태안의 한 섬에서 쏘아 올려 남쪽 해상의 가상 표적에 정확히 명중해 200km를 날아갔습니다.
발사 방향을 북쪽으로 돌리면 북한이 최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구경 방사포 KN-25의 도발 원점 황해북도 사리원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군에 따르면 이날 실사격 훈련에 동원한 현무인은 B형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무인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 탄두 종류에 따라 A, B, C 세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B형을 골라 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해당 지점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의 미사일 중 발사대를 포함한 기자재와 인원,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지역 제압용 미사일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무 2비로 대북 경고성 무력 시위를 한 것은 처음으로 2017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당시 ADD의 현무 2비 시험 발사 영상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실사격 훈련은 이번이 최초였습니다. 현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임박했을 때 그 원점과 지휘부를 수M5차로 족집게 타격할 수 있으며 휴전선을 기준으로 북한 대부분 지역의 핵과 미사일 기지, 지휘부 벙커를 때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런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진 현무 2미사일 수백 기를 운용하고 있는 중으로 이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북한이 대남 전술핵 타격 수단으로 한국을 공격하는 즉시 그 원점이 초토화될 것이라는 경고라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현무와 천궁을 동시에 가동하면서 우리 군이 대북 응징과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경고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에 대해 네티즌들은 우리나라가 핵만 만들 수 있다면 그 어떤 나라도 나서지 못할 것이다. 핵을 보유해야 한다. 현무를 수천 기 배치해서 북한을 뒤집어야 한다. 이참에 핵도 개발해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줘야 한다. 북한의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현무는 현존하는 최상의 전술 무기임이 틀림없다. 훈련만이 강군으로 가는 길이다. 한국을 건들면 그 누구라도 큰일 날 것이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에 전술 핵급 비장의 무기가 있는 만큼 북한의 도발은 콧방귀가 나올 정도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우리 안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도 핵무장 카드를 꺼내들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불확실성을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때로 보입니다. 며칠 전까지 일본 열도를 뜨겁게 달궜던 난카이 트로프, 일명 난카이 대지진 경보가 지난 15일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질학 전문가들은 예상된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고무줄을 잡아당기는 경우 약하고 짧게 당겼는데 끊어지면 충격량이 적지만 강하고 길게 당겼는데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더 큰 충격량을 동반하며 끊어지게 된다는 것으로 난카이 해구에 쌓인 응력이 제때 풀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에너지와 함께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사회적 긴장을 유지할 수 없는 일본 당국은 8월 15일 오후를 기준으로 경보를 해제한다고 밝혔지만 앞으로도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전 국민이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스무라 요시우미 방제 대신 역시 주의령 발령으로 지진의 위험성이 해소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며 대규모 지진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확률로 존재하는 만큼 일본 국민들을 향해 평소의 지진 대비 태세를 정기적으로 점검해달라는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지진의 위험성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시사하며 총리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힌 것과 동시에 9월 중으로 방한해 한국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9월 30일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급하게 한국을 찾는 이유와 일본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여건 없는 왕래가 이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난카이 트로프 지진 경보가 시행되는 동안 생수와 통조림 등 생필품 및 재난 방지 용품 판매가 각 지역별로 4배에서 4배까지 치솟으며 일본 열도 전국적으로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일명 난카이 해곡은 필리핀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경계 지점에 최대 수심 4,000m의 거대한 해곡인데요.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밀고 들어가면서 쌓이게 되는 응축된 에너지가 100년 주기로 터져나오면서 발생하는 지각변동이 난카이 대지진으로 불리고 있는데 일본 정부의 지진조사위원회 측은 진도 8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80%에서 90%로
10%더 높게 올려 잡았으며 교토대학의 방재연구소 니시무라 교수는 관측 데이터상으로 지각 움직임을 판단한 결과 가장 최근인 80년 전에 발생한 난카이 트로프 지진 이후로 지각판 응력이 꾸준히 축적된 것에 비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금 당장 지진이 난다면 진도 8 규모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진이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나지 않고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난다면 지금보다 응력이 더욱 쌓이게 돼 더욱 큰 충격량을 동반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렸습니다. 현재로서 최상의 상황은 진도 규모가 작은 지진이 여러 번 발생하여 지각판의 응력이 자연스럽게 해소되어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는 상황이지만 이런 바램과는 다르게 며칠 전 도쿄에서 진도 4.7 지진과 5.1 규모의 지진이 2분 간격으로 발생해 일본 국민들에게 커다란 진동을 전달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지진은 불과 3일 전 일본 정부가 난카이 지진 경보를 해제하면서 긴장이 풀렸기에 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는 지진이었는데요. 일본 수도인 도쿄와 난카이 해구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있지만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발생하면 일본의 후지산을 비롯한 화산대를 자극하여 연쇄적인 화살 폭발과 함께 추가적인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난카이 대지진으로부터 후지산 분화와 도쿄의 수도직하 지진까지 다양한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난카이에서 시작된 연쇄 지진의 경제적 피해 규모는 적게는 900조 원에서 많게는 1100조 원이라며 이는 일본의 1년 예산과 맞먹는 금액으로 국가의 성장 동력이 완전히 끊어질 수 있는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 재난 컨트롤 타워의 수장인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갑자기 총리 연임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일본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의 주변 인맥 중 이런 대규모 자연재난에 대비할 전문가가 없다는 설이 일본 내에서 지배적인 상황이며 기시다 총리가 연임을 포기하자 일본 자민당 측 인물이 10명 이상 총리 후보로 나서는 등 권력 다툼을 두고 혼돈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기시다 총리는 마지막 임기를 앞두고 한국에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상회담 관련 주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가장 유력한 사안은 지난 5월 기시다 총리가 방한한 뒤로 나온 한일 간 여건 없는 왕래가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자민당 7선 의원이자 전 총무상을 지낸 다케다 료타의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시스템적 개혁을 위해 양국 간 여건 없는 왕래 논의를 일본의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이후에 29개 회원국들이 생겐 조약을 통해 여건 없이 왕래하는 것으로부터 착안해 한국과 일본에도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2023년 일본에 방문한 한국인은 700만 명, 한국에 방문한 일본인은 230만 명 수준으로 양국의 왕래 규모가 연간 1천만 명에 달한다며 일본 측은 한국과 서로 여건 없이 왕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주장에 대해 국내 네티즌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여권을 가지고 무리 없이 잘 다니고 있는데 이런 방안을 추진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일본에 제대로 된 과거사 반성도 없었고 무엇보다 한국과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여건 없는 입국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커다란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거대한 재난을 눈앞에 둔 일본이 법적으로 문제없이 한국으로 피난을 가기 위해 이런 조치를 실행하려 한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 복구물 가능한 수준의 자연재해가 발생해 수많은 피난민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오게 될 국가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비슷한 한국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여건이 의무인 경우엔 한국 측이 국내에 발생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일본인 입국을 거부하거나 입국 심사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지만 한일 간에 여건 없이 자유입국이 시행된다면 한국으로 피난 오는 일본인을 막을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으로 한일 간 자유입국 시행 조치는 사실상 한국으로 피난 오는 일본인을 위한 조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보다 일본인의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만큼 만약 일본인이 한국으로 물밀듯이 들어온다면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이 한국에게 여건 없는 자유입국을 제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여권 보유율은 전 국민을 기준으로 60%가 넘는 반면
일본인의 여권 보유율은 불과 17%에 불과합니다. 5천만 인구 중 3천만 명 이상이 여권을 보유한 한국과는 다르게 일본의 경우는 1억 2천만 인구 중 고작 2천만 명만이 여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여권 발급 과정이 까다로운 것은 물론 발급 기간도 매우 길어서 평범한 사람들은 여권을 발급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엔저 현상으로 일본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소비를 할 때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점도 여권 발급률 저하에 한몫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를 앞두고 일본이 한국으로 자유입국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번 소식을 마무리하기 전에 구독자분들을 위해 식약처로부터 높은 혈압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11가지 비타민 미네랄과 코엔자임 Q60 영양제, 마찬가지로 식약처로부터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을 인정받은 9가지 비타민 미네랄 영양제를 공동구매 특가로 준비했으니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 부탁드리며 구독자 혜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지원받은 무기를 이용해 전쟁 시작 이후 최대 규모로 러시아 본토를 급습 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비록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주 3개 마을을 점령했다거나 국경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가스시설을 장악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향해 진격하고 있다는 전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등 서방은 자국에서 지원한 무기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되는 것을 꺼렸으나 이번에는 그 어떤 반대도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이 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반기를 든 무장 세력이 주도했다면 이번에는 미국과 독일에서 제공한 탱크 등으로 무장한 우크라이나 정예 공격 여단이 참여했다는 점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 등이 게시된 영상을 보면 쿠르스크에서 미국산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독일산 마다르 장갑차들이 보이고 러시아 측 국경 안쪽에서 전투에 참여한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장갑차의 중요성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유럽에서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는 K9 자주포에 이어 이제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 역시 중요한 수출 아이템 급부상 중인데요. 한국의 레드백에 대해 안팎의 이목이 쏠리자 중국은 한국산 장갑차의 수출을 견제하느라 여전히 동분서주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하나가 새롭게 선보인 수출형 레드백의 장점,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한국의 장갑차를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주에서 인정받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장갑차에 대해 최근 유럽과 중동에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K9 자주포, 천무 못지않게 수출 계약 규모가 크고 대규모 수주를 기대하고 있는 분야는 장갑차입니다. 호주에 성공적으로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을 수출하면서 유럽 중동 지역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호주에 3조 2천억 원 규모의 레드백 129대를 공급하는 계약에 성공한 이후 하나는 이제 루마니아 장갑차 사업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상반기 입찰 공고 예정인 루마니아 장갑차 도입 사업은 총 4조 4,169억 원 규모로 호주 수출 계약을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초도 물량은 수입하되 이후 기술 이전을 통해 루마니아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핵심 조건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나는 유럽과 중동에서 레드백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자 최근 수출형 레드백인 레드백 EX에 대한 개발 계획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레드백은 하나가 철저하게 호주 맞춤형 현지화 전략을 통해 탄생한 장갑차로서 우리 국군에 실전 배치돼 성능이 검증된 K21 보병 전투장갑차 개발 기술에 K9 자주포의 파워팩 솔루션을 더해 방호력과 기동성을 대폭 강화한 장갑차였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년간의 경쟁 끝에 독일 링스를 제치고 공급 계약을 따내자 경쟁국들 특히 중국은 주요 구성품 80%가 외국산 장갑차인데 뭐가 한국산이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사실 레드백의 주요 구성품의 약 80%는 면허 생산한 제품이거나 외국산입니다. 하지만 수주를 위해서 호주 현지 방산 업체 및 글로벌 방산 업체와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일단 수주를 한 후 국내 방산 업체들이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당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입장에서는 수주 가능성을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출용 전투 차량에 무한대로 개발 비용을 쏟아부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외 업체들과의 협력은 불가피했습니다. 더구나 하나가 해외 업체와의 협력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가 K-21 보병 전투차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ISU 현수장치 설계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었고 엔진과 변속기는 K고 자주포의 것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는 후발주자로서 신기술 수용에도 적극적이라 레드백에 장착된 고무궤도는 SOUC와이사가 개발한 40동급 고무궤도로 이를 최초로 도입한 장갑차가 바로 레드백이었습니다. 호주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독일 링스와 경쟁하던 당시 독일은 링스가 하나의 레드백에 계속 밀리자 급하게 SOUC와이사가 개발한 고무궤도를 장착하려 했지만 이미 경쟁은 하나 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이었다는 후문입니다. 고무궤도만으로는 하나의 ISU 현수장치의 높은 충격 흡수 능력을 따라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예전의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는 최근 수출용 레드백 EX를 발표하며 해외 부품 비중을 낮추고 국내의 전투 차량 부품 생태계를 만들고자 레드백 EX의 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부의 지원을 적극 요청해왔습니다. 일단 하나는 30에서 40mm 중기관포를 장착할 수 있는 신형 무인 포탑, 지뢰 방어 능력을 갖춘 신형 장갑차대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신형 무인 포탑은 수출용 타이곤 장갑 차량과 연동될 수 있어 한국 육군에게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레드백 EX에는 엔진도 중동 수출에 문제가 있는 엔진 대신에 STX 엔진이 국산화한 SMV1000 엔진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삼양컴텍과 웰크론이 참여할 계획이라 과거와 달리 지뢰 대응 좌석을 비롯한 거의 모든 구성품이 국산화되고 있어 훨씬 개발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이브 아이즈의 일원이자 서방의 주요 파트너인 호주가 독일 전차를 탈락시키고 한국의 레드백을 선택한 것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선전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곳은 호주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호주에 레드백을 수출한 것에 적잖이 놀란 표정이었지만 한국이 호주 이외의 국가에 레드백을 추가로 수출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습니다. 중국은 레드백이 한국 자체 기술이 아니라 핵심 기술은 이스라엘과의 협력으로 얻은 것이라며 한국을 폄하하기에 바빴습니다. 중국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끝난 뒤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저지른 비리들로 인해 국제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면 이스라엘과 기술 협력 등으로 거래를 해야 하는 한국에게는 악재가 될 것이라며 은근히 한국을 걱정하는 듯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레드백의 외국산 부품 비중이 나중에 발목을 잡을 것이란 점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까지 레드백의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계속해왔습니다. 호주에서의 실적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량형 레드백을 만들고 추가적인 수출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화는 기존 레드백의 기술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핵심 기술을 국산으로 대체해 수출 가능성을 더 높인 레드백 EX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화는 호주 수출을 위해서 이스라엘 기술력을 끌어들였고 그 덕에 호주 수출에는 성공했습니다. 이후 같은 기술력을 국산 기업들이 갖출 시간도 벌어들인 셈입니다. 이제는 굳이 이스라엘에게 로열티를 주고 부품을 사다가 달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중국 언론이 레드백에 대해 또 하나 걸고 넘어지는 점은 한국 기갑의 상징이 된 고무궤도입니다. 중국은 고무궤도가 레드백이 중시하는 방어력 중시 설계의 불순물로 여깁니다. 예전 호주에 수출을 하기 위해 2년 넘게 시험용으로 운용하던 레드백 장갑차요. 고무궤도가 닳아서 헤어진 장면이 나오자 중국 언론들은 이를 끈질기게 물고 넘어졌습니다. 저렇게 고무궤도가 쉽게 닳아서 어떻게 장갑차를 운용하겠느냐며 레드백을 평가절하 하는데 중요한 이유로 두고두고 씹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나 각종 고난도 테스트를 하고 온 장갑차의 고무궤도는 당연히 닳고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손상이면 일반적인 철제 궤도로는 10차례도 넘게 갈아치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쏙 빼놓은 채 한국 장갑차 폄하에 열을 올리던 중국은 사실 보병 전투차의 성능이 만천하에 드러나며 한국 장갑차를 깎아내리는데 시간을 쓸 게 아니라 자국 장갑차나 잘 만들라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사식 보병 전투차는 중국 기갑이 늘 그렇듯 포탑의 반동을 감당하지 못해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고 따라서 발사 후 명중률 또한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중국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사식 보병 전투차는 기관포만 주구장창 쏘다가 어쩌다 한번 쏜 100 저하포를 표적에 빗맞췄습니다. 더구나 보병 전투차라는 본분을 잊고 엔진은 엔진대로 발열이 심각한데 내부 공간이 협소해 승무원들이 이 열기를 온전히 감당해야 해서 장갑차라기보다는 찜기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욕심을 내서 경전차 포탑을 달아놨으니 그걸로 쏠 전차 포탄도 내부에 들여놓아야 합니다. 기관포 포탄도 수백 발 실어야 합니다. 레드백은 8명의 승무원이 탈 수 있지만 중국 사식 보병 전투차는 내부가 너무 협소해 7명도 못 태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레드백의 성능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중국은 이제라도 한국을 깎아내리는 일에 꼴몰할 게 아니라 장국 장갑차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